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은 매출을 찾아주는 데이터 활용 특강 발표를 맡게 된 김도환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자 소개, 그 다음에 데이터의 가치, 그 다음에 요즘 기업들은 데이터 과학을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그리고 누구나 꼭 알아야 할 데이터 과학 및 AI 지식, 적용 사례, 비즈니스에 데이터 과학을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기업에 데이터 과학을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온 김님, 김마영님, 김경수님. 네, 저는 간단하게 저자 소개를 하자면 매출 올리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책을 쓴 김도환이라고 합니다. 보유 기술은 다한 것 같고 수상 및 자격증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행한 프로젝트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관련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 이외에도 개인 의뢰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했습니다. 우선은 먼저 세계의 데이터가 정말 많이 쌓여가고 있다는 걸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전 세계 데이터가 90%가 지난 2년 동안 생성됐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 구 페이스북이죠. 메타 사용자는 매시간 1,000만 장의 사진을 업로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 이때 데이터를 혹시나 놓치거나 흘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요. 아프리카에서 유럽인들이 침략해왔을 때 그들에게 금은 보석을 사탕과 껌과 이제 물물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치를 모르면은 교환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알래스카는 러시아에서 정말로 천연자원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미국에 팔아 넘겨버렸죠.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겠죠. 데이터가 얼마나 귀중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면은 이런 행동을 절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데이터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데이터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가 링크드인을 인수했는데 링크드인을 인수할 때 그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링크드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가치를 보고 그 링크드인을 인수를 했습니다. 각 사용자 데이터에 1개월당 260달러를 지불을 했습니다. 이용자 수가 1억 명이었는데 그렇게 곱해버리면 2,620억 달러죠. 데이터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높게 평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왓츠앱을 메타가 인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가 왓츠앱을 인수한 데에는 왓츠앱의 1일 대화량, 그러한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근거에 있습니다. 또 유명한 미국에 있는 항공사들이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랑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기업들이 어떤 투자를 하고 발전을 하려면은 투자를 받아야겠죠. 은행에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려면은 그만한 가치를 담보로 줄 게 있어야 됩니다. 은행이 이런 기업들의 돈을 빌려줄 때 무엇을 보고 돈을 빌려주었을까요? 바로 이 기업의 가치보다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가치를 보고 돈을 지불을 해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데이터가 가치가 많냐고 하냐면 이런 어디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뭐 한국을 갔다가 항공을 갔다 이런 데이터들이 특정 마케팅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얼마나 머물렀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특정 회사나 다른 광고 업체들한테는 엄청나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가치가 기업 가치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추정됩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넷플릭스 많이들 보신다고 알고 있어요. 요즘에 뭐 재밌는 게 뭐 25, 21,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넷플릭스 콘텐츠 중에서
이미지 썸네일을 추천을 해줄 때도 예를 들어 요즘에 25, 21의 주인공이 남주혁과 김태리면은 남주혁을 어떤 사용자한테는 딱 먼저 썸네일로 보여주든지 아니면 김태리가 썸네일로 나오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자에 맞게끔 이게 추천되는 이미지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사용자의 로그, 이 사용자가 어떤 영상을 좋아요를 표시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영상을 시청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이탈했는지 이런 데이터를 기록해서 AI를 적용시켜서 데이터 과학을 이용해서 썸네일을 개인화시켜서 추천해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상을 어떤 영상을 볼지를 추천해 줄 때도 뭐 여기서 블랙웨이, 스팟라이트 이런 것들을 추천해 주는 것도 그 사용자가 어떤 영상을 봤는지 로그 데이터들을 들여다봄으로써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커서를 갖다 대면은 짧은 영상이 축약돼서 나오는데 그 짧은 영상이 축약돼서 나오는 것도 되게 핵심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영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을 접목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콘텐츠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 시즌에 좀비물이 유행했다라고 하면은 이후 시즌에 좀비물을 촬영을 하는 걸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걸로 할 수가 있겠죠.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기업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팡트가 있겠죠. 팡트, 페이스북, 아마존, 이제 페이스북은 메타인데 그중에 아마존은 되게 유명한 쇼핑몰 기업이죠. 플랫폼이죠. 지속적인 가격 변화가 여기에서는 데이터 과학을 적용시킨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기 청소기가 나타나 있는데 이 청소기의 가격이 실시간으로 막 변합니다. 이게 145.09달러였다가도 150달러가 되기도 하고 수요자의 뭐 얼마나 많이 보는지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 가격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렇게 스마트하게 가격을 예측하는 것도 사용자의 로그 데이터들을 토대로 데이터 과학을 적용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또 우버라고 택시를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죠. 우버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는데 그게 바로 우버이츠입니다. 우버이츠에서는 목표한 게 간단하죠. 음식을 얼마나 빠르고 그 따뜻한 음식을 빠르게 원하는 목적지에 고객에게 배달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버이츠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들을 절감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비용들이 드냐면 뭐 날씨가 우박이 내리거나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은 휴무이거나 아니면 그럴 때 교통량이 꽉 막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주문이 많으면 요리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배달 경로를 다르게 바꿔야 하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토대로 배달 경로를 최적화하는 거를 여기 우버에이츠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UPS라고 미국에서 운송기업이죠. 되게 어마어마한 큰 운송기업인데 여기에서도 우버이츠와 마찬가지로 운송 경로를 추천해 주는데 데이터 과학을 사용합니다. 실질적으로 2020년 이 기업이 운송 경로 추천을 통해서 절약한 비용이 1억에서 2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그리고 정말 이제 유명하죠. 메타에서 인수한 인스타그램인데 인스타그램은 타겟 광고와 스팸 필터링이라는 용도로 데이터 과학을 활용합니다. 타겟 광고는 무엇이냐면 그 사용자가 어떤 이미지를 좋아요를 누르고 누구를 팔로우하고 어떤 콘텐츠를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타겟을 광고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복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운동화를 추천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헬스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헬스 용품, 영양제 등을 추천해 주는 게 타겟 광고의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스팸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스타그램 로고 밑에 인스타그램이 덕지덕지 낙서로 지금 칠해진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낙서로 덕지덕지 이렇게 된 것들이 스팸을 나타내는데요. 인스타그램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죠. 뭐 유해성 콘텐츠, 선정적인 콘텐츠 이런 것들로요. 그런 것들의 콘텐츠가 스팸이 되기 때문에 플랫폼의 질을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일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스팸 필터링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뭐 성차별적인 단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자동적으로 필터링 시키게끔 학습을 시키고 그런 단어가 딱 나왔을 경우 자동으로 필터링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또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차를 공유하는 서비스인 우버와 비슷하게 공유 서비스인데요. 집을 공유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집을 공유를 하면은 내 집을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데 호스트랑 게스트 사이에 뭔가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게스트가 범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은 호스트 몰래 거기에서 시끌벅적하게 파티를 열어버립니다. 그럼 호스트 입장에서는 되게 곤란하겠죠. 그리고 오히려 게스트한테 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뭐 그 손해배상을 해야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손님이 오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에어비앤비 입장에서는. 그래서 AI 기반으로 손님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에어비앤비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이 범법적인 행동을 저지를 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뭐 불량적인 행동을 저질 만한 사람은 아닌지 그런 데이터들을 다 학습을 해서 새로운 손님이 딱 들어오면은 그 손님에 대한 신뢰도가 딱 평가가 돼서 게스트와 호스트를 더 쉽게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호스트가 게스트한테 방을 내줄 때도 가격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뭐 $10를 할지 20달러를 할지 40달러를 할지 그런 것들을 일일이 사용자 로그 데이터를 보고 여기 이 방에서는 몇 달러에 나갔고 이 시기 때는 이 정도 다 가격에 나갔으니 이 정도 수요와 이 정도 공급일 경우에는 이 정도 가격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딱 내줍니다. 실제로 에어비앤비에 있는 부사장이 한 말로는 2천만의 투숙객들을 다 이 스마트 가격 책정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13%의 이익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틴더도 마찬가지죠. 틴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데이팅 앱인데 여기에서 뭐 20, 30대, 40대, 50대든 남녀들을 서로 매칭시켜준 데이팅 시스템입니다. 뭐 가입을 하면은 어떤 이성을 추천해 줄지 나타나서 소개팅을 대신해 주는 어플인데요. 여기에서 상대방을 매칭시켜주는 그 시스템 또한 데이터 과학에 기반한 것입니다. 가령 20대의 어떤 남자가 어떤 사람을 좋아할지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고 데이터에 적재를 해둡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이 20대의 사람이 딱 등장하면은 이런 학습한 데이터들을 토대로 이 사람은 어떤 곳에 살고 있는 여성, 어떤 나이의 여성, 어떤 직업의 여성을 추천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이것도 AI를 데이터 과학을 비즈니스에 적용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데이터 과학을 비즈니스에 직접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데이터 과학이 뭔지 조금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데이터 과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과학이란 수학과 통계학, 컴퓨터 과학,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맥락, 이 가운데 있는 하나의 분야, 학문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차원으로선 데이터 과학이라는 데이터 분석을 하고 이 과정에 AI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왜 그렇게 정의를 했냐면요. 데이터 과학 적용 프로세스를 보시면은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비즈니스를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데이터 과학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그 호스트와 게스트 사이의 갈등, 그러니까 게스트가 얼마나 불량한 사람인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지를 파악을 하는 게 요구사항 파악이었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그러면은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가를 정의할 수 있겠죠. 필요한 데이터는 그 고객이 했던 행동들 아니면은 페이스북에서 가지고 있는 취향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데이터를 획득을 하고
전처리를 해서 데이터 정제 및 변환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합니다. 현황 분석과 예측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과정에서 AI를 활용합니다. AI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도구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을 적용하는 프로세스에서도 AI가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거죠. 특히나 더군다나 요즘은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센서 기술의 발달로 어마어마하게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AI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과학에선. 그렇기 때문에 AI도 꼭 알고 있어야죠. AI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서 현황 분석과 예측 분석에는 AI가 쓰인다.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을 AI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I 중요성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AI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AI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AI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이보그가 과연 AI일까요? AI는 무엇일까요? 이런 로봇가 AI가 아닙니다. 터미네이터 이런 거 보셨죠? 그런 걸 AI라고 미래에 일컫긴 하지만 저희가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모든 자동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인공지능이라고 하고 인공지능의 하위 집합에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놓여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많은 데이터들을 입력을 하면은 그거를 통해서 스스로 규칙을 학습을 합니다. 마치 알파고가 바둑을 두는 패턴을 학습했던 것처럼요. 무한대의 많은 대국들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임의로 규칙을 프로그래밍하지 않고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을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머신러닝과 다르게 머신러닝과 유사한 방법으로 딥러닝이 있는데 더 작은 개념이죠. 머신러닝을 해서 그 데이터를 학습한 것처럼 딥러닝도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용하는 것은 인공신경망이라고 합니다. 인공신경망은 사람의 생물학적 뉴럴 네트워크 그거를 착안한 알고리즘인데 그거를 깊게 쌓았다고 해서 딥하게 쌓았다고 해서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 특수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주로 적용하는 알고리즘들은 대부분 딥러닝이죠. 왜냐하면은 그만큼 딥러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성능이 되게 중요했어요. 예전에는 CPU 값만 해도 엄청 비쌌는데 요즘에는 GPU라는 게 또 등장해서 요즘 TPU까지 있죠.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 GPU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드웨어를 통해서 수많은 복잡한 연산들을 컴퓨터에 다 맡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딥러닝이 강세가 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점을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입력 값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반 학생 중에서 키와 몸무게를 주었을 때 신발 사이즈를 예측하는 모델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신발 사이즈를 예측을 해야 되니까 키도 중요한 변수겠고 몸무게도 중요한 변수겠고 그 사람의 나이, 성별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변수겠죠. 이런 변수들을 추출하는 과정,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어떤 변수가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추출하는 과정을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게 머신러닝이고요. 딥러닝은 그렇게 사람이 키나 몸무게, 성별 이런 것들의 피처를 선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마저도 AI가 대신 해주는 게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피처 추출 단계, 피처 익스트랙션 이 부분까지 다 기계한테 맡겨버리는 게 딥러닝이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과학을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AI 이거를 활용한 사례가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과학과 AI에 대한 그런 추상적인 이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다들 좋아하시죠? 와인 되게 좋아하는데요. 와인을 사러 갈 때 이제 어떤 와인이 맛있는지
이제 알기가 어려워요. 와인 종류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특정 와인을 사진을 딱 찍으면은 그 와인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비노죠. 비비노라는 이런 스타트업이 있는데 비비노라는 스타트업은 시리즈 스타트업 투자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아서 되게 성공적인 기업이 된 케이스인 스타트업인데요. 여기에서 이 사진을 보면은 와인의 사진을 찍죠. 이 라벨을 딱 인식을 하고 얘는 평점이 몇 점이다. 얘는 이런 와인이다. 얘의 맛은 어떻고 글로벌 랭크는 어떻고 뭐 원산지는 어떻고 이런 거를 알려주는데도 AI를 활용을 합니다. 어떻게 활용됐을까요? 일단은 AI를 활용하기 위해선 데이터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각각의 와인들의 사진들을 찍고 이 와인은 1865 이 와인이다 라는 표시를 해주고 그것과 매칭시킨 데이터들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이게 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사람이 이 와인을 뭐 틀어서 찍을지 비틀려서 찍을지 기울여서 찍을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 뭐 증강이나 이런 데이터를 키우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데요. AI를 그 과정에서 좀 꽤나 고단한 일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 과학 적용해서 AI를 활용해서 비비노가 사업적인 비즈니스적으로 큰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체감되는 와닿는 신뢰로는 열화상 감지 카메라가 있죠. 요즘에 코로나로 다들 마스크 쓰시잖아요. 그런데 가게나 식당 뭐 이런 카페 어디를 가든 그 문 앞에 그 얼굴을 인식하게끔 하는 열화상 감지 카메라 딱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네모나게 박스를 쳐주잖아요. 얼굴만을. 이렇게 중간 그림을 보면은 전체적인 온도를 파악을 하면은 템퍼러처 디텍션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온도가 몇 도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옷이 뒤덮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저희가 온도로서 진짜 탐색을 해야 하나 보면은 딱 드러난 얼굴 부분만 딱 보는 거죠. 그 부분의 온도만을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는지 아니면은 정상적인 체온 범위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AI가 데이터 과학에 쓰인 사례인데요. 왜 AI가 쓰였냐면요. 여기에서 이 사진을 보고 이게 얼굴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에서 AI가 쓰였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이 사진에 해당하는 요 바운딩 박스, 요거를 바운딩 박스라 하거든요. 사각형. 요거를 매칭시켜서 이 사진에서는 이거를 얼굴이라고 인식을 해라 라고 AI한테 학습을 시킵니다. 뭐 수천 장, 수만 장 데이터로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의 전신이 딱 나타났을 때 그 부분에서 얼굴만 딱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받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런 데이터 과학과 AI 지식에 대해서 조금 아시게 됐으니까 제가 실제로 적용해 봤던 사례들이랑 아니면은 또 흥미로운 사례들 몇 가지를 통해서 데이터 과학과 AI에 대해서 이해를 더 넓혀 보겠습니다. 창조하는 AI가 있어요. 창조한다는 거는 이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AI도 창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게 모방이라고 하지만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도 하잖아요. 데이터 과학, 그러니까 AI가 학습을 데이터에서 수많은 수백 개, 수만 개의 데이터에서 그림들의 화풍을 학습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왼쪽에 딥드림이라는 AI 알고리즘 AI 화가인데요. 이게 그린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입니다. 정말 감쪽 같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작품은 벨라미 가의 에드봉 벨라미라는 그림인데요. 이게 약 43만 2,500달러, 그러니까 약 5억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AI는 그림을 보면, 그림을 학습을 하면은 그거를 좀 뭉개뜨릴 수도 있지만 추상화나 이런 것들을 창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데이터 과학 및 AI에 적용한 흥미로운 사례라서 한번 설명하는데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쓰일 수 있냐면 화풍을 변환시킬 수가 있어요. 사람의 얼굴이 들어가면은 이말년 버전으로, 이말년 아시나요? 이말년이라면 웹툰 작가거든요. 웹툰 작가라고 이제 뭐 게이머로, 프로게이머로도 활동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이말년이 그림을 그린 이 스케치들입니다. 그거랑 사진이랑 이말년 작가랑 이런 식으로 함께 학습을 시켜버리면 AI한테 데이터를 제공을 해버리면 이미의 딱 사진이 주어지면은 그거를 이말년 님이 작가님이 그린 스케치 화풍으로 변환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서도 신기하죠. 이게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논문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사진이 이렇게 입력이 되면 요 입력된 사진을 바탕으로 터너 스타일, 고흐가 그린 그림 스타일, 뭉크 그림 스타일, 피카소가 그린 그림 스타일, 칸딘스키 스타일 이런 식으로 각양각색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말 그대로 자기가 학습했던 스타일대로 모방을 해서 창조를 하는 거죠.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여기에 딱 들어맞는 예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로 제가 첫 번째 직장에서 적용했던 사례인데요.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AI가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에 기여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디스플레이 액정이 있는데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을 뭐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시죠? 여기에서 디스플레이가 되게 중요한 부품에 해당합니다. 이런 디스플레이들을 쌓아놓은 게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있습니다. 이게 이상인지 아닌지를 원래는 사람이 일일이 눈으로 다 확인했어야 됐어요. 아주 미세하게 스크래치라도 나거나 흠집이 나면은 그거를 사용자한테 납품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 디스플레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는 게 매우 고단하지만 정말 필수적으로 했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카메라로 찍으면 센서 기술이 워낙 이제 대단하기 때문에 카메라로 찍고 조명을 딱 비춰서 찍으면은 그 사진을 입력을 받아서 분석을 하면은 결함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규칙 기반으로 처음에는 했는데요. 그렇게 규칙 기반으로 할 경우에는 결함들의 모양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그란 결함 모양, 별표 결함 모양, 세모 결함 모양 워낙 많기 때문에 규칙 기반으로 동그란 결함 모양을 이제 다 검출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함을 찾는 걸 검출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찾게 한다 하더라도 세모 결함이 나타나면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별표 결함이 나타나면 더 못 잡겠죠. 사각형 결함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AI를 도입을 해버립니다. AI는 데이터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그것에 맞는 패턴을 더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든 네모든 세모든 별표든 데이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패턴을 찾고 아 얘가 결함이구나. 여기서 보시면은 피처를 찾고 분류를 해내는 거죠. 결함이다 아니다로. 그래서 실제로 이 디스플레이에 요 부분인데요. 여기 곡선 부분을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이미지를 잘게 잘라서 이렇게 결함을 검출을 하고 이 결함이 어떤 결함인지 뭐 결함의 종류도 다양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놀인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넘어가기로 하고 그거를 유형을 분류를 하고 이렇게 위치까지 추출해 주는 것들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일일이 하던 거를 공장에서 AI가 대체를 한다는 자체로 스마트 팩토리의 일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데이터 과학 및 AI 적용 사례 또 다른 한 가지로 제가 또 이건 했던 건데 이거는 전전 회사에서 스타벅스 DT 입지 분석을 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거든요. DT를. 드라이브 스루가 뭔지 아시죠, 다들? 스타벅스는 되게 유명한데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도 굉장히 작년, 재작년쯤에 되게 핫했어요. 드라이브 스루가 뭐냐면요. 차로 이동을 할 때 커피를 딱 주문을 하면 차에서 바로 그냥 픽업을 해서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차에서 바로 픽업을 해서 커피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 드라이브 스루가 어디에 입지를 하면 좋은지 그
입지 분석을 하는 과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우측에 보시는 그거는 미국에 있는 지도인데요. 미국의 스타벅스가 입점한 지역들을 나타내는 그림이고 이런 식으로 지도에서 보면은 입지를 분석할 수 있는 좀 힌트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피처들, 어떤 특징들이 드라이브 스루의 입지에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유동인구량,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은 그만큼 스타벅스 입지를 할 경우 매출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니까 교통량도 좀 많아야겠죠. 교통량 차가 아무 데도 없는 사막 한복판에 드라이브 스루를 지어내면 거기에 누가 매출이 올라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통량도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자주 사 먹을 수 있겠죠. 간단하게 직접 가는 것보다는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했어요. 또 대기업이 주변에 얼마나 입지했는지 그런 것들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이런 거 가격들 그런 거 땅값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입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한 곳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전주 쪽이었습니다. 전주 쪽에 한 곳을 추천했는데 거기 입지 문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의 문제로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게 스타벅스 DT 입지 분석을 또 데이터 과학 및 AI 적용 사례로 하나로 말씀드렸고요. 또 이것도 제가 또 한 건데 패션을 추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AI가 스타일을 날씨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옷을 담은 장바구니가 있잖아요. 이런 스타일의 옷을 이 사람은 좋아할 것이다 라고 딱 추천해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오늘 옷 입으실 때도 좀 많이 아마 고민하셨을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AI가 어떤 옷을 입을지 날씨나 자기 취향에 맞춰서 딱 추천해주면 좋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우선은 이 옷이 뭐 가디건인지 후드인지 아니면은 레깅스인지 이렇게 판단을 해주고 인식을 해주는 분류 모델이란 게 필요합니다. AI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예가 분류거든요.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이 개인지 고양이인지 이렇게 사람은 쉽게 인식을 하는데 AI한테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에서야 쉬워졌지만 이거를 분류라고 하는데 고양이인지 개인지 이렇게 인식하는 걸요. 그러면은 그거를 활용하면은 이가 가디건인지 아닌지 아니면 맨투맨인지 아닌지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장바구니에 들어간 아이템들을 분류를 하면은 그것들을 조합을 해서 청바지와 맨투맨을 조합한 하나의 스타일을 내주고 그 다음에 레깅스와 가디건 레깅스와 가디건은 좀 안 어울릴 것 같네요. 그거는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으니까 그거 말고 그러면 스커트와 뭐 후드티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스타일을 코디를 추천을 해주는 거를 한번 추천 시스템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D사에서 좀 요청을 해서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것도 데이터 과학 및 AI 적용 사례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이건 제가 개발한 건 아닌데 흥미로워 보이는 이제 하나의 예제라 가져왔습니다. 보이스 피싱 요즘 좀 되게 위험하잖아요. 뭐 엄마다 지금 엄마 뭐 핸드폰 잃어버렸으니까 돈 보내라 이런 문자도 뭐 가끔 날라오던데 어머니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보이스 피싱 이런 거 문자나 아니면은 통화로 뭐 지금 잠깐 뭐 돈 좀 입금해 주세요 아니면은 경찰인데요 이렇게 사기를 하는데 이런 거에도 패턴이 있어요. 일반적인 일상적인 대화인지 통화 내용을 분석을 해서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이런 사례들은 보이스 피싱이니까 위험하다. 이게 보이스 피싱일 확률을 추출해 줄 수가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음성 데이터가 있고 그 음성 데이터를 요약한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 텍스트에서 이게 보이스 피싱인지 아닌지 레이블링을 일일이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AI한테 학습을 시켜버리면 AI는 특정한 음성을 들으면 통화 내용을 딱 듣고 분석을 하는 거죠. 아, 엄마라고 내용이 나왔네. 보이스 피싱에서는 엄마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나의 예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보이스 피싱이 위험한지 아닌지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데이터 과학을 적용한 기타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 아까 비즈니스적인 맥락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비즈니스랑 데이터 과학을 어떻게 연관시킬까요?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타깃이 정확한 AI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제품 중심과 고객 중심이 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케찹이 있죠. 케찹이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이 케찹을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예쁘게 개발하고 따기 쉽게끔 뭐 이렇게 디자인을 뭐 미학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개발을 하긴 하겠죠. 프로덕트 센트릭, 제품 중심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케찹은 뭐 밥에 뿌려 먹든 뭐 오므라이스에 뿌려 먹든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케찹은 뿌리려고 쓰는 건데 이렇게 미학적으로 디자인이 그렇게 예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깃이 누구냐? 사용자잖아요. 그 사용자에 맞춰서 AI를 활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령 비비노, 아까 비비노 와인 기반 추천 앱 그거를 보여드렸잖아요. 그것도 사용자가 어떤 누구냐에 따라서 AI를 활용한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와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만약 제품 중심으로 그 AI 기술만 화려하게 가치를 내뱉는다, 가치를 내건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 사람들이 와인을 아는지 와인의 종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상정을 하고 만들 수도 있었겠는데 그게 아니죠. 일반 사람들은 와인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인에 대해서 사진만 찍으면 알 수 있게 하자. 그렇게 해서 고객 중심으로서 정확한 AI를 활용하는 애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비즈니스에 데이터 과학을 적용시키려면 고객의 행동의 틈새를 파악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쇼루밍족이라고 아시나요? 쇼루밍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백화점이나 어떤 그 물건을 사러 오프라인 스토어에 가잖아요. 거기에 가서 뭐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지금 가방을 사려고 하고 있는데 이 가방을 다 봅니다. 어떤 가방이 예쁘고 정말 살 것 같이 다 해요. 그런데 인터넷에 딱 보니까 비교를 해요. 이 가방 검색해 보니까 5천 원 더 싸네, 10,000원 더 싸네, 인터넷으로 사야지. 이런 게 바로 쇼루밍족이라고 합니다. 이런 쇼루밍인 행동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고객의 행동에 틈새가 있었던 거죠. CVC라고 하는데요. 커스터머 밸류 체인, 고객 행동 사슬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객은 이거를 살지 안 살지 평가를 하고 가방을 살지 안 살지 평가를 해야 되죠. 이 가방 예쁜지 안 예쁜지. 그리고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고객 행동에 각각 틈새들이 있는데 이 틈새에서 가치가 잠식되는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일일이 평가하고 가격을 비교하는 거는 되게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마트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과자를 산다고 했을 때 어떤 과자가 더 맛있고 뭐 2+1 행사를 해서 더 싸고 이거를 비교하는 거는 다 좀 일일이 비교해보고 인터넷도 찾아서 다른 데는 과자는 좀 예가 아니네요. 과자 말고 좀 가전제품이 좋겠네요. 청소기 같은 걸 산다. 그러면은 어떤 청소기가 더 좋은지를 쿠팡에서 검색해보고 사잖아요.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고객이 되게 비용이 드는데 그거를 가치를 잠식을 한다고 해요. 그거의 가치를 사실을 잘라버린 게 쿠팡이죠. 쿠팡에 청소기 검색하면은 가격 순으로, 인기 순으로, 랭킹 순으로 쫙 다 나옵니다. 아마존도 그렇고요. 그래서 평가하는 요 단계, 요 가치를 사슬을 끊어버리고 거기에서 무언가 가치를 창출을 한다. 요게 쿠팡입니다. 여기에서 AI가 데이터 과학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데이터 과학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자율주행차 아시죠, 여러분? 테슬라 유명하잖아요. 자동차를 이제 뭐 현대자동차에서도 크루즈 모드라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직 그 운전 면허를 제가 연습 중인데 잘 모르지만 크루즈 모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뭐 운전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이 고객 행동의 틈새를 파악하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이제 평가를 하고 차를 구매를 했어요. 차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운전하는 거, 운전하기 위해서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운전을 자체를 즐기는 목적으로. 뭐 그런 분도 간혹가다 있겠지만 진짜로 운전을 하는 이유는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나의 몸을 어떤 목적지에다가 이동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치를 잠식하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운전하는 거, 이거는 유저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를 사실을 잘라버리는 것, 그게 바로 테슬라 자율주행이겠죠. 거기서 AI를 적용을 바로 적재적소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 패션 아이템 추천도 마찬가지죠. 어떤 옷을 입을지도 그 고민하는 것도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되게 가치를 잠식하는 구간인데 그거를 잘라버리고 아예 스타일 자체, 코디 자체를 추천해버리면 그 코디만 구매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고객 행동의 틈새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가치 사슬을 잘라버린다고 해서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요. 디커플링이라고 탈 세이라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의 데이터 과학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뭔가 사업을 구상한 아이템이었었는데 견종별로 사료를 추천해주면 어떨까 하는 서비스였습니다. 뭐 보더콜리도 있고 푸들도 있고 세퍼드, 불독, 차우차우. 차우차우 얼마 전에 그 바닷가에서 봤는데 되게 귀엽더라고요. 이런 강아지들을 견종별로 사료를 추천해 주는 게 정말 인기가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봤죠. 야, 이거 서비스 내면 어떨까? 견종별로 사람들 견종 다양하잖아. 그런데 그 견종과 뭐 몸무게, 나이 이런 것들로 원하는 영양 성분 이런 것들이 좀 다 각각 미세하게 다를 것 같은데 그거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만들면은 어떨까 했는데 뭐 이구동성으로 열애아홉은 대박 날 거다. 그거 사료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네가 생각한 아이디어 베스트. 진짜 엄청 엄청 좋다. 그거 잘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의견이라고 하죠. 사람들에 대한 의견이라고 합니다. 데이터와 의견을 혼동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건 의견이니까 진짜 실제로 데이터를 모아보자. 데이터는 기록이 남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실제로 로그 기록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강아지에게 부족한 필수 영양소는 품종, 몸무게에 따른 맞춤 사료 추천받자라고 이게 인스타그램에 광고까지 올려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키우는 강아지가 뭔지 조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이도 조사하고 몸무게 이런 거 조사해서 AI 추천 서비스를 저희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메일을 입력하시면은 이 추천 서비스를 저희가 곧 바로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메일을 입력한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거의 0. 몇 %였습니다. 열의 9은 대박 난다고 한 아이템인데 이거를 입력한 사람이 정말 극소수였던 거죠. 이 말은 즉슨 뭐다? 의견은 데이터가 아니다. 의견을 데이터로 곡해해서는 안 된다. 데이터 과학에서 핵심은 AI잖아요. AI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데이터가 만약 의견과 혼재돼서 오염된다면 그걸 오염이라고 하죠. 갈비지인 갈비지 아웃풋이라고 하는데 쓰레기가 입력되면 쓰레기가 나와요. AI 모델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복잡하고 정교하고 최신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이렇게 뭐 오염돼 있고 그러면은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비즈니스 데이터 과학에 적용시키시려면 데이터를 적재할 때 이 데이터가 진짜 정말로 바람직하고 정제된 퀄리티 높은 고품질의 데이터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실험을 해야죠. 이런 사용자의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데이터에 집중을 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의 데이터 과학을 적용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이제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의 데이터 과학을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데이터의 중요성을 알아야겠죠. 데이터 중요성을 모른다라고 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례처럼 아프리카인들이 금은 보석 이런 것들 다이아몬드를 사탕과 껌이랑 바꿔치기 한 것처럼 데이터를 적재하지도 않고 그냥 흘리거나 놓쳐버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데이터의 중요성을 외치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IBM CEO, 아마존 CEO, 현대카드 부회장, 데이터 사이언스 기업이다라고 하지요. 이런 사람들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데이터가 이제 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아까 보듯이 가격 추천 시스템에 활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오프라인에 가서 옷을 입어보고 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번거로운 그런 행동이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치를 잠식하는 구간입니다. 일일이 옷을 입어보고 사는 거 되게 피곤한 일이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쇼핑을 즐기시면은 그게 뭐 재밌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쇼핑을 즐기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 몰에 가서 일일이 이런 옷을 입어보고 사이즈 측정해보고 맞는지 보는 거 되게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 누가 대신 이렇게 추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가상 피팅이라고 AI를 이용해서 어떤 옷 부분을 의미 분할이라고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죠. 옷 부분만 추출해서 내 체형에 맞게끔 그 옷을 딱 입혀버리면 가상 피팅이 돼서 이 옷은 나에게 잘 맞구나. 이 옷을 입었으면은 내 모습은 이럴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템을 구매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정을 도와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미래다라고 외치는 아마존 CEO의 데이터 활용 방법을 잠깐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IBM이나 현대카드도 데이터 과학을 이용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야지만 데이터 과학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AI 기술은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사람의 눈을 대신하는 걸 컴퓨터 비전 분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로 텍스트나 언어들을 처리하는 분야, NLP 분야라고 하죠.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고 자연어 처리 분야가 있고 또 타임 시리즈, 뭐 주가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생성 모델, 이미지를 만들거나 뭐 가짜 뉴스를 작곡 이런 분야도 있고 다양한데 이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어야지 데이터 과학을 기업에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 일례로 이 오이 농장에서 오이를 분류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마코토 씨가 있는데 일본 사람인데요. 마코토 씨가 1년 전에 어머니 농장에서 일을 했대요. 어머니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오이를 수확하는 거요? 아니면 오이 심는 거요? 그게 아니었답니다. 가장 힘든 거는 오이를 분류하는 거였어요. 오이가 9등급이 다 있대요. 9등급. 9가지 등급을 이 오이는 첫 번째 등급이다. 두 번째, 뭐 색깔, 모양, 크기 이걸로 다 사람의 눈으로 보고 등급을 매겼대요. 그게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8시간 뭐 이렇게 소요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보고 AI에서 분류 모델이 있었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패션 아이템을 보고 이게 레깅스다, 이게 후드티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기능이 AI한테는 있잖아요. 그런 기능을 활용하면은 9가지 등급을 분류해 주는 것도 쉽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바로 적용을 마코토 씨가 해버렸습니다. 뭐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벌인 대국을 보며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하는데 이걸로 오이 자동 분류 시스템을 만들어낸 이런 일화처럼 여러분들도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실 수 있어야지만 기업에 데이터 과학을 적용하실 수 있겠죠. 세 번째로 AI 기술과 관련된 최근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은 아닌데 1년 전에 나타난 논문인데 스타일간이라는 논문이에요. 스타일간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고 적대적 생성 진경망의 약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의 얼굴에 이거는 데이터셋에 따라서 생성할 수 있는 게 다른데 여기에서 설명하는 거는
사람의 얼굴 데이터 세트를 다 학습을 해요. 그러면은 이미에 본 적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딱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존재하는 사람들은 실제 존재하는 사람들 같지만 이 얼굴을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다 학습을 했지만 그것과 똑같이 만들진 않거든요. 그거와 유사하게 가짜를 생성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스타일겐은 이렇게 존재하지 않은 얼굴들을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트렌드를 파악했죠? 이 스타일간이라는 요거를 활용을 한다면 이렇게 오른쪽에 뭐든지 셀카를 찍으면은 내 셀카를 스타일을 변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웹툰,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걸로 다양한 가지각색으로 이게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이 스타일간을 활용을 한 거죠. 여기에서 이 이미지를 압축을 시키면은 만약에 뭐 이미지를 압축을 시킨다고 하는 그거를 인코딩이라 하거든요. 이 정보를 압축을 시키면은 그 정보를 변환을 함으로써 그 정보에다가 어떤 스타일을 입힘으로써 이런 애니메이션 하풍 아니면은 만화 하풍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응용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지 기업의 데이터 과학을 적용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개까지 있어요. 네 번째, AI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AI가 요 고양이를 보면은 이건 고양이다라고 이게 고양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근래에 들어서는 이게 왜 고양이인지 얘는 털이 있고 귀가 뾰족하고 눈이 이렇게 날카롭고 수염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좀 더 복잡한 모델이 되면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사진이 이렇게 되면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얼굴을 생성을 했냐? 왜 이걸 했냐?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렇게 학습했기 때문에 생성했다. 이런 말밖에 못하는데 어떤 기업에서는 이거를 원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AI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뭐 20% 상승을 했는데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상승을 된 거야? 왜 AI 모델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예측을 한 거야?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모델러, 그러니까 AI 데이터 과학자를 괴롭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AI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아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설명할 수 있는 AI, SAI라고 하죠. Explanation AI는 아직까지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AI 연구들은 얼마나 1%라도 성능을 더 높일까 이런 식의 치중이 돼 있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 출력을 냈느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또 계속 연구가 되고 있긴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상용화되기에는 아직 많이 일렀어요. 그래서 왜 특정 결과를 도출했는지를 데이터 과학자한테 뭐 AI를 활용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거를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진짜 설명을 요하는 일일 경우에는 딥러닝보다는 머신러닝을 쓰시는 게 맞고요. 머신러닝보다는 간단한 통계와 수치 분석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아시고 나서 데이터 과학을 기업에 적용시키신다면 더 바람직하겠죠. 마지막으로 효과와 효율을 안다. 이제 우리 기업에 데이터 과학을 적용시키고 싶다 해서 데이터 과학팀을 꾸렸다고 합시다. 데이터 과학자들을 채용을 했어요. 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일을 맡겨야 되는데 데이터 과학의 라이프 사이클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일을 시작을 할 때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뭐 비비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와인을 잘 모른다. 그게 요구사항이다. 그러면은 와인을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사진만 찍어도 알려줄 수 있는 걸 알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적재를 해야 됩니다. 수많은 와인 사진들을 적재를 하고 그 와인 사진에 맞는 평점과 뭐 이름, 와인의 이름 이런 것들을 적재를 하고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이 기업이 데이터 과학팀에게 왜 너희는 지금 매출을 못 올리고 성과를 못 냈어? 왜 그러느냐? 빨리 해라. 닥달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비즈니스 언더스탠딩부터 데이터 획득, 디플로이먼트 모델링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데이터 획득 단계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매출을 내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작업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뭔가 효과를 바라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효율을 바라는 건 안 될 일입니다. 효과를 바라야 되죠. 일단은 매출을 1이라도 상승을 시켜보자 라는 관점에서 가면은 디플로이먼트를 시키고 모델링을 하면은 피처 인지니어링, 모델 트레이닝, 모델 이밸루에이션을 다 하겠죠. 그러면은 뭐 어떤 예가 있을까요? 뭐 비비노 계속 그 예를 들겠습니다. 비비노가 이걸 촬영했을 때 이상한 기울어진 것들은 촬영 그 인식을 잘 못하지만 정자세로 완전히 똑바르게 정사각형 내에 와인이 들어올 경우 어떤 와인인지 예측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 효과를 발휘를 한 거죠. 이후에 효율을 따져야 됩니다. 이게 뭐 삐뚤어진 것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을 했는데 얼마나 이제 성과를 내는지, 너희의 성능, 너희가 매출을 얼마나 올려줄 수 있는지, 이제 효율을 발휘할 때는 이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온 이후, 효과가 발휘된 이후에 합니다. 요거를 알고 계신다면은 기업에 데이터 과학을 적용시키는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데이터 및 AI를 이제 활용하는 기업 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강의를 마칠 건데요.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나면은 한 나머지 10분, 20분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데이터가 이제 자율주행 발전 단계라고 하시나요? 크루즈 모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을 하는데 전통적 주행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뭐 우회전, 좌회전 다 해버려요. 그리고 부분 보조 주행도 뭐 해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AI가 어떤 뭐 우회전을 하든지 좌회전을 하든지 도와줄 정도, 뭐 차선 유지, 앞에 차량이랑 간격 유지 이 정도를 도와주는 걸 부분 보조 주행 뭐 이런 거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AI가 더 나아가면은 고속도로와 같은 조건에서 자율주행을 해주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필요할 때는 아직까지 운전자가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고도 자율주행에서는 어떤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AI가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에서는 탑승자는 말 그대로 목적지만 딱 입력하면은 끝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디커플링, 그 운전하는 목적지 이외에 운전하는 그 가치를 잠식하는 구간을 완전 잘라버리는 그 단계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인간이 점점 개입할 여지가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AI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지는 거죠. 이런 분야에서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글을 책의 글귀 중 하나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율주행 단계를 통해서 인간에게는 인간이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인공지능에게는 어떻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지를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맡겨야 되지 사람이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빨라졌지? 왜 이렇게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그걸 검증하고 해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현 단계에서 진행하는 방향, 뭐 우리가 패션 아이템을 추천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코디도 추천해 주는데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는 건지 AI란 도구를 활용해서 이러한 방향이 유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 효율성 분야는 AI에게 맡기자는 거죠. 그래서 AI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과 한 번 더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고요. 저는 현재는 프리랜서로 데이터 과학을 이제 적용을 하고 AI를 어떻게 도입을 하는지 컨설팅도 하고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을 상담하기도 하고 직접 개발을 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질문 주시거나 언제든 연락 주시면은 관련 제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은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만났지만
좋은 인연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도 되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이나 말씀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아무도 없으십니까? 채팅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너무 어려웠나요? 나름 쉽게 한다고 준비를 하긴 했는데 너무 어렵게 들리지 않았나 좀 걱정이 되네요. 이거 그래도 잘 끝나서 다행인데 그러면은 일단은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고 질문이 없으시면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40분까지만 기다려 볼까요? 많이 어려우셨나 보네요. 아, 기본 지식이 없어서 듣기만 했어요. 아, 많이 어려우셨나요? 전영렬님? 아, 잘 들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겠네요. 조금이라도. 아, 어렵진 않았나요? 다행이네요. 아,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설명해 주신 AI 기술들이 앞으로 완벽히 상용화되는 시기가 대략 언제쯤이라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이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 아시나요?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이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가상 배경 선택에 없음을 좀 해서 이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레이 커즈와일이 예측을 합니다. 2025년에 특이점이 온다고요. 아, 2025년인가? 잠시만요. 2050년이네요. 2035년인가 2050년인가? 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특이점이 바로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창조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람이 AI를 지금 만들잖아요. 그런데 레이 커즈웰이 말한 그 특이점은 이제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때 딱 특이점이 오면은 그때를 기준으로 이제 상용화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그래도 10년은 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35년쯤 되면 그래도 AI가 상용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율주행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재훈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초보자가 AI를 공부하고 싶다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 초보자가 AI를 공부한다고 하시면은 우선은 통계와 관련해서 또 책을 좀 추천을 해드리면 통계부터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통계학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열심히 공부한 게 보이시죠? 류근관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되게 통계학적으로 어떻게 뭐 그런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 이런 것들을 알려면 통계학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통계학을 우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딥러닝을 공부를 하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캐글이나 데이콘 이런 프로젝트 단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거기에선 정제된 데이터들을 접할 수가 있어요. 우선 그런 정제된 데이터들부터 먼저
데이터 과학 AI를 적용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보는 노력을 해보시고 그게 좀 익숙해지고 친숙해지셨다 하면은 실제 산업 현장의 데이터를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게 좋겠죠. 네, 이경애 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쉽게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셔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기업이 아닌 개인이 소규모 창업을 하기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기는 쉽지 않은데 소규모 창업에 AI를 직접 활용하셨거나 활용된 사례가 있을까요? 아, 소규모 개인이 하는 그런 것들은 제 친구가 스타트업을 하는데 10명도 안 돼요. 되게 소규모죠. 그러면 소규모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어떤 걸 하냐면 3D 기반 인체의 측정 시스템을 합니다. 데이터를 축적하기가 쉽지 않아서 정부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따내서 데이터를 좀 모았던 걸로 기억해요. 뭐 300장 뭐 이런 거라도 이 정도는 모을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돈을 좀 들긴 하지만 100만 원 미만으로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들여서라도 데이터를 조금 축적을 해서 뭐 인바디를 대신할 만한 체지방도 측정을 해주고 신체 측정까지 사진만 찍으면 바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리모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또 자니자니님, 요식업 매장 운영, 온라인 쇼핑몰 등을 운영하고 있는 1인 사업자들은 당장 뭘 어떻게 해서 데이터를 장사에 반영할 수 있나요? 사례들은 글로벌 기업들 위주라서 당장 매출을 올려야 하는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은 데이터를 직접 접해봐야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접하면서 가장 구체적인 데이터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축산물 시장에서 학교 급식에 이제 뭐 식자재를 납품을 하는데 어떤 금액을 낙찰을 할지 얼마만큼의 금액이 낙찰이 돼야 적정한 금액인지 그거를 예측해 달라는 프로젝트였는데 그것도 데이터를 보기 전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요식업 매장 운영, 온라인 쇼핑몰 등을 하시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데이터가 쌓이는지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령 어떤 손님이 오고 손님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 뭐 몇 시에 오시고, 그리고 뭐 어떤 음식을 주로 시키시고,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고, 매장 운영에는 뭐 이런 비용이 들어가고, 뭐 인력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그리고 판매 금액은 또 얼마나, 뭐 이런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우선은 들여봐야지 어떤 거를 할 수가 있는지, 장사에 반영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니자니님 혹시 따로 연락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WN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딥러닝, 머신러닝 공부도 하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을 받고 싶으면 연락드려도 될까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이경애님 모두 리모입니다. 리모라고 스타트업이 있는데 잘 커가고 있죠. 김혜인님 관련 직종에 있지 않은 일반인들도 앞으로 살아가는데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대맹대맹 하던데 강의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일반인들도 앞으로 살아가는데 데이터가 이제 필요하겠죠. AI는 이제 인터넷 시대에는 인터넷을 누구나 활용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5년 이후에는 AI도 누구나 활용하는 시대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AI 전문가 같은 뭐 10년 뒤쯤이겠죠. 저같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좀 더 고도화하는 일을 하겠고 실제로 일반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분야의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만의 데이터를 구축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활용 가능한 툴들이 만들어질까요? 네, 그렇죠. 지금도 텐서플로우 파이토치도 되게 쉽게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쉽게 많은 것들이 나오겠죠. 그거 말고도 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AWS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GUI를 딱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를 입력을 넣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모델을 만들어 주는 거. 그걸 오토 ML이라고 하거든요. 오토 자동의 ML 머신러닝이라고.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이미 상용화된 툴들이 있어요. 좀 비싸긴 하지만. 그리고 아직 성능을 보장을 하지 못하지만 아직까지는 딥러닝 전문가나 AI 전문가가 손을 하는 게 좀 더 낫긴 하지만 그런 툴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니자니님 혹시 그 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을까요? 자니자니님 나가셨구나. 나가셨나요? 어, 이경희님 혹시 그 다 됐을까요? 아, 자니자니님 계시군요. 혹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됐을까요? 일단 김혜인님, 정보를 검색하거나 무언가 만들거나 서류 작성하는데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보급화된 툴들의 주된 용도가 어떤 것에부터 시작될까요? 정보를 검색하거나 무언가 만들거나 서류 작성하는데 인터넷이 이런 식으로 보급화되어 일반인들이 사용하니까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어떤 것에서 주로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비전, 사람의 눈을 대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이고 있죠. 일상생활에서 열화상 카메라가 나타나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그거를 쓴 것처럼 실제로 사람의 눈을 대신하는 용도로는 많이 쓰이는데 그거부터 먼저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사용하는 AI로는 더 근접한 건 텍스트가 있겠네요. 텍스트를 대신 읽어주는 그런 윌라 같은 서비스 있잖아요. 텍스트를 대신 읽어주는데 그게 일일이 사람들이 녹음을 해서 그 뭐 성우가 일일이 녹음을 하고 그거를 하는 것보다는 AI가 읽어주는 게 있죠. 유명인 목소리로 대신 읽어주는 이런 용도로 더 쉽게 접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 것들도 툴이 나오면 만약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읽어주게끔 한다면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도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워낙 분야가 무궁무진해서 아까 축산업의 낙찰 가격 예측에서부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오이 농장 그 농부가 오이 분류하는 데까지 AI 데이터가 쓰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특정한 지점에서부터 주로 시작된다라고 단정짓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니자니님이 네 대략 되었다고 하시네요. 네, 곧 일반인들도 사용하게 될 거라고 해서요. 그렇습니다. 곧 일반인들도 사용하게 될 거라고 쉽고 간편하게 사용하게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AI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그런 시대가 왔을 때 뒤처지지 않은 거겠죠. 인터넷 시대가 지금 왔을 때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진짜 빨리 낸 쪽이 아마존이잖아요. 그 만약 인터넷 시대가 올 걸 알았다면은 빠르게 준비했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못했으니까 뭐 오프라인 슈퍼마켓이 뭐 그대로 남아 있듯이 온라인 슈퍼마켓 이제 알고 계신다면은 AI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걸 활용해서 어떤 뭐 비즈니스를 만들까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새롭게 계획하고 계신 프로젝트들이 있나요? 저는 간단하게 그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카페나 이런 데 가면은 다들 MBTI 얘기하잖아요. 뭐 보면은 나는 뭐 ENTJ인데 뭐다 뭐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MBTI 다들 아시나요? MBTI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MBTI 아시나요? 뭐 MBTI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해요. 어떤 성격 검사하는 툴인데 이제 혈액형처럼 보급화됐어요. 그거를 이제 심리 상담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이 사람의 성격 특성을 파악을 했으면 이 사람의 성격에 맞는 심리 상담은 어떤 건지 그거에 맞는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성격 유형별로 체포 상담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텍스트를 입력을 했을 때 이런 말로 위로를 해주거나 치료를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챗봇 그 다음에 AI 기반 상담 추천 시스템인 거죠.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이전에는 뭐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을 자동으로 작곡해주는
작곡하는 게 좀 음악적으로 도메인이 제가 좀 얕긴 한데 작곡이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음악만 들으면은 그 음악을 자동으로 악보로 변환해 주는 거. 그런 게 있으면은 사람들이 쉽게 작곡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해볼까 했는데 그거는 좀 잠정적으로 좀 그냥 아이디어로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어플로 만들려고 했죠. 어플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MBTI 그것도 어플로 하려고 좀 준비를 중에 그 개발자들과 사이드 프로젝트 이런 것들로 하나의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김하영님 되게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니 정말 뿌듯하네요. 어, 네, 김혜인님 답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가 도움됐길 바랍니다. 잠시만요. 회의적인 모든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리모 저 이경혜님 리모가 아니라 리모입니다. 리모 이경혜님 나가셨나요? 나가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강의를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일찍 마치는 감이 있지만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추가로 뭐 질문 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 이 번호로 네, 이재훈님 감사합니다. 김경수님 감사합니다. 장은수님도 감사합니다. 라이언킴님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시면은 제가 이영석님 감사합니다.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